고품격 딴지 해외 이슈 브리핑 딴지 NIB. 세상의 이슈를 통해 우리의 지금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이슈를 보고 세상의 처방전을 내리는 시간. 똥인지 된장인지 콕 찍어 먹지 않아도 구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고품격 딴지 라디오 특파원들의 이슈 브리핑 딴지 NIB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 딴지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럴거리입니다. 이 대사를 벌써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딴지 라디오에서 런칭하는 딴지 NIB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당최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들어보시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맞춰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딴지 NIB를 함께 진행할 진행자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사실 제가 미모, 지성, 인간성, 박식함과 리즈너블함까지 다 갖춰 있지만 딱 하나, 이제 미국 온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아서 이곳 물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만 재미 뉴욕 한인회가 인증한 적은 없는 어쨌든 예. 네, 한인회가 인증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현지 뉴욕 한인 언론과 방송사에서 기자 생활을 몇 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네. 뉴욕 한인회가 출입처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미동부 한인회가 인증한 적이 없는 전 영화학도이자 현직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전직 기자이셨던 박원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원영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뉴욕에서 20년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넉 달밖에 안 된 껄림 보기에는 뉴욕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 만큼은 좀 산 것 같고요. 말씀한 대로 전 영화학도고요. 하지만 현재도 끊임없이 영화를 꿈꾸고 있는 예비 영화인이고요. 네, 만약에 아직까지 꿈을 꾸고 계시면은 결혼하셨잖아요. 네. 사모님께서 꿈도 못 꾼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미안하지 않게 지금 밥 먹고 사는 일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A라는 저밖에 없지만 1인 프로덕션의 어쨌든 대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제작하는 프로그램들 여기서 코디네이션 소리 말하는 코디네이터죠. 그다음에 이제 복덕방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참 이상한 인연으로 만났죠. 예, 그렇죠. 네, 원래 제가 집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예. 집은 서로 못 구하고. 집은 서로 못 구하고, 어떻게 팟캐스트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네. 예. 원영님 혹시 딴지 컨텐츠 즐겨보십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한때 아주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제가 뉴욕에 오고 나서 직전인가 직후부터 딴지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어지고 이제 그렇죠. 예, 특히 저는 독두불패 팬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봤고요. 독두불패가 기라성 같은 인터넷의 폐해를 다 만들어냈죠. 필자들도 짱짱했고 특히 제가 또 야한 콘텐츠를 굉장히 재밌게 쓰는 그게 많아서 저의 일종의 길티 플레저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 년 전이지만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총수가 직접 했던 낙검수. 한 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시청했던 또 열혈 애청자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진짜 딴지에서 방송하는 팟캐스트 진행자가 된 게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총수랑 친하진 않아가지고요. 저희 라인은 편집장 라인이라서 곧 수감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제가 어떻게 편집장의 왼팔이라도 한번 해보는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사실 딴지 수준이라는 게 헛발질도 많이 하죠. 예전에 황우석 사태도 있었고 우리 너브리 편집장도 수많은 헛스윙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피델리티 진행하는 너클볼러 김진 씨도 열심히 헛스윙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도 이게 헛스윙이 아닐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어요. 원영님만큼이나 타이틀이 많으세요. 법률가를 중이지만 그 이전에 활동가, 예술가, 비평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고캔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러블 메이커 고캔디라고 합니다. 이제 뭐 하냐고 물어볼 때 좀 뭐가 많아서 그냥 트러블 메이커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 청취자분들 중에 캔디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고 이 이름 가만히 있자 내가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계실 텐데 저희가 여기서 그거는 설명을 안 해드리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쫙 나오는 이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잘 안 뜨더라고요. 그게 제 이름을 아는 것보다는 사건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캔디를 검색을 해도 그냥 그 부시시한
금발머리에 캔디 저희가 나오고. 사실 맨 처음에 고정 진행으로 캔디 씨를 섭외하려고 했다가 저희의 그 불충분한 무지로 오늘 첫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네.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노했는데 또 끌려왔어요. 사실 뭐 저희가 뇌물을 좀 먹였어요. 네, 저한테 선물로 들어온 그 리본이랑 그 팔찌가 한 2,000개 됐거든요. 세월호 리본. 그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네네. 듣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네네. 저희 딴지영진공이랑 그 전에 진행했던 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팟캐스트의 청취자분들이 제가 미국 갔다고 소주를 자꾸 보내주시려고 하길래 제가 한 두어 번 받아 먹다가 진짜 알코올 중독 되겠더라고요. 이 뉴욕이 뭐 할 게 없어요. 외롭고. 그래서 앉아서 그냥 주구장창 소주만 먹다가 이거 마셔서는 죽겠다 싶어서 소주 말고 다른 거 의미 있는 걸 좀 보내주십사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 그 세월호 리본이랑 팔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고 봤는데 저는 한 10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한 2,000여 개를 보내주셔서 이건 뭐 제가 본론이 지금 나오네요. 술 얘기는 쓸 수 없었던 거고 캔디고 씨가 여기서 그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그 활동가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네, 새사모에서 처음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제가 조금 발을 담갔다가 로스쿨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라서 그때는 열심히 못하고 한 2주기 때부터 적극 참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그 교민들 분들께서 그 새사모란라고 그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인가 뭐 그런 약자인데 그런 뭐 매달 시위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벤트도 준비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돕고 있었습니다. 그 활동하는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뉴욕 뉴저지 새사모 이렇게 치시면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참가해 주시고 저희가 사실 캔디 씨를 접촉하기 전에 어머니를 먼저 뵀었죠. 어머니가 진짜 매력적이세요. 센 언니. 예, 정말 센 언니시고 못지않고 캔디 씨도 못지않고 어쨌든 뭐 아주 재밌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포부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포부라는 말은 조금 거창하고 꼭 뉴욕이 아니고 누구나 자기가 살든 오래 살던 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또 오래 살게 되면 20년 가까이 살게 되면은 당연히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크건 작건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는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뉴욕에 관한 책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다 못다한 얘기들을 또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매주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살다 보면 심심합니다. 저기 껄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 심심함을 다수의 전 세계 딴지 청취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검은 욕심도 좀 보이네요. 최근에 낸 책을 당연합니다. 어쨌든 뭐 몇 세라도 나갔으면 하는. 껄님도 그 뭐 공저 딴지 영진공 낸 거 다 일세가 아직 안 나간 걸로. 저희 출판사의 그 과한 욕심으로 일세를 3,000부 찍어가지고요. 지금 1,000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적게 찍었는데 아직도 다 안 나가서. 맞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목까지 말씀을 해드릴까요? 투덜투덜 뉴욕, 뚜벅뚜벅 뉴욕이라는 책인데요. 저도 한 권 선물 받아서 선물 받아서 읽어봤는데 몇 권이라도 팔리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고 딴지 영진공 천곡 남았으니까 딴지 영진공은 얼마 전에 이제 이북으로 발매 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팔려봐야 10명이 나누니까 돈도 안 되더라고요. 돈바라고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그냥 팔면 출판사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고 이렇게 첫 방송을 시작하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팟캐스트는 뉴욕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서로 믹스해서 좀 한국 내에서 한국 이야기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밖에서 한국을 보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한국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 것들을
되짚어 보고 한번 찾아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바로 우리 본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2주의 뉴욕타임즈 브리핑. 빨간 약, 파란 약. 2주의 뉴욕타임즈입니다. 2주의 뉴욕타임즈는 박원영님께서 모피어스처럼, 매트릭스의 모피어스처럼 빨간 기사 하나 혹은 파란 기사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을 쳐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모피어스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꼭 현자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뭐 파란 약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이나 즐거움을 주는 소식 하나, 빨간 약으로 괴롭고 아프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네. 약은 사실 그렇습니다. 뉴스가 좋은 소식 혹은 희망적인 소식, 나쁜 소식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사람들 다 관심사랑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다 좋은 뉴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의 기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어요. 예, 그거는 감안을 해 주시고요. 당연히. 저는 꼭 이번 주는 아니고 이 첫 방송이니까 최근 들어 저한테 가장 통쾌했던 소식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보수 꼴통 미디어 총수에게 빅엿을 안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 팍스 뉴스 15년째 미국 그 케이블 뉴스 채널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팍스 뉴스의 로저 에일스 회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났습니다. 우리 쪽에서 또 성풍문이 하나 터졌죠. 성추행 이거는 참 한국, 미국 뭐 나라를 안 가리고 계속 일어나는 일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사람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끄떡 없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춤은 가지고. 근데 쫓겨나더라고요. 물론 이게 그 팍스 뉴스 안에 그 루퍼트 머독 그 사장 그 총수의 아들 뭐 이런 또 뭐 알력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쫓아낼 정도면은 앞으로 정말 그 여전히 만연한 직장 내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경종을 울리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사건일 것이다. 특히 팍스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방송 미디어 업종이 굉장히 이런 게 심하다고 해요. 보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 워낙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고 윗부분 상층부를 다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리포터 조금 그 신참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성적인 페이버를 미끼로 접근하거나 진짜 이렇게 농담, 터치 이런 걸 하는 게 굉장히 만연한 업계가 미디어 업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팍스뉴스 이번에 그 그레첸이라는 여성 앵커가 내부 고발자로 나섰지만 익명을 요구한 그 여러 가지 증언들을 들어보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로저 일스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국으로 치자면 예전에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뭐 일간지에 박모 회장님이 있었죠. 지금도 뭐 그분 영향력이 사실 웬만한 여당 총수보다 높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팍스뉴스 자체가 또 그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적 성향의 그 유권자들, 시청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굉장히 어쨌든 그 통쾌하게 생각하고 저처럼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 사건이 조금 놀랍기는 했지만 일단 그 사람이 물러나는 대가로 41 밀리언을 받고 물러났어요. 41 밀리언이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4,100만 불이니까 500억 됩니다. 500억. 와. 저도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돈을 받고 물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을 했죠,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치면 야후는 다 말아먹고 그렇죠. 얼마 받고 나갔죠? 뭐 하여튼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치면은 외환위기 2008년도 외환위기 때 월가에서 밀려난 사람들 고위직들 받았던 돈들도 엄청나잖아요. 상금을 받고 물러난 거죠, 다들. 하여튼 뭐 얼마나 물러나갔고 그 사람이 없는 거는 정말 참 통쾌한 소식이라는 걸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특히 팍스뉴스가 단지 우리가 뭐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수다 그거보다 이걸 떠나서 끊임없이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여성 비하, 이슬람포비아,
동성애에 관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장 그 편견에 찬 그런 시각들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매체인데 아이러닉하게도 그 사람들이 팍스뉴스가 내세우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죠. Fair and balanced.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말 서로 안 어울리는 예. 그런 건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자체만으로도 과연 이 사람들이 페어하고 밸런스드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심각한 의구심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폭스 채널을 가장 담고 싶어 하는 매체들이 우리나라 종편들이 우리나라 종편이죠. 조선경매가 왜냐면 팩트보다는 오피니언 그리고 그렇죠. 공정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듣고 싶은 소식을 아주 자극적으로 솔직하게라는 건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미덕이에요. 듣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안 가리고 그쵸. 할 말 하는 거. 그래서 중독성을 딴 거 이거 보다가 그러니까 CNN이 사실은 부동의 1위였지 않습니까? 24시간 뉴스 채널 맨 처음 만들고 근데 CNN을 보다가 팍스를 보다 다시 CNN을 보면은 뭔가 심심해요. 간이 안 쳐져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이미 거기에 중독이 돼 있으면 그런 강한 오피니언과 뭔가 편향된 시각 그게 특히 자기 취향이랑 맞는 걸 계속 전달받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 종편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청률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자생력을 가졌어요. 대한민국 종편이 되게 우울한 얘기인데 지금 희망에 섞인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우울해져.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빨간 약과 같은 건데 바로 지난주에 또 그 미디어 라이프라는 그 단체에서 발표한 7월 그 마지막 주 그 시청률 통계가 나왔어요. 4년에 한 번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케이블 뉴스 채널들로서 전당대회 때문에요. 전당대회를 했죠. 공화당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4년 동안 가장 모든 뉴스 채널의 시청률이 높은 그때 역시 1위는 부동의 박스였고 그 정도가 아니고 25개의 프로그램에 광고가 많이 붙은 프로그램 중에 무려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9개가 박스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폭스가 항상 부동의 9개 정도 차지하는 거는. 광고 수가 두 번째 CNN보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영향력이라든지 이거는 조금의 뭐 총수가 성추행을 당해서 이런 게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 현실입니다, 사실 그게. 그쵸, 제가 그 전당대회도 되게 차별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의 이슈는 샌더스가 어떤 연설을 했느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인데 공화당은 풍선 몇만 개 이런 거, 가장 화려한 무슨 장치. 근데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이목이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공화당 전당대회 직후에 지지도 조사 보니까 트럼프가 바로 역전해버리고. 그건 항상 있는 전당대회 그 반짝 효과이기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 이명박 박근혜 피해서 왔는데 여기 트럼프 되면 좀 잘못 오신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예전에 그 팟캐스트 진행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 4년 지내고 영국 가서 브렉시트 상황을 맞이하면 21세기 제대로 사는 거라고. 끔찍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네. 이번 주 그럼 두 번째 파란 이야기. 이것도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 골랐습니다. 80, 90년대 쿨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위노나 라이더가 화려하게 넷플릭스 시리즈로 컴백을 했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기묘한 이야기. 여기서는 스트레인저 띵스. 재밌었어요. 띵스. 바로 몰아보기로 다 봐버렸습니다. 저도 순간에. 다 봤는데 되게 슬펐던 건 우리의 위노나 라이더가 이제 애엄마라는 게 슬프더라고요. 그게 포인트였어요. 배경은 80년대인데 80년대, 90년대 청소년들의 우상, 그 쿨의 상징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청소년들의 엄마가 돼서 그 자체가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뻤어요. 근데 예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껄림이나 캔디 씨도 혹시 비비스 앤 버트헤드 좋아했습니까? 네. 좋아했습니까? 그때 굉장히 어렸을 텐데. 초등학생 아니었습니까? 거의 그걸로 영어를 배웠다고 하기에는 좀 억지지만 그래도 좀 MTV에 컴백을 합니다. 이 비비스 앤 버트헤드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그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이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도저히 한 번도 잊힐 수 없는 비비스. 비비스 버튼. 이 목소리가 이게 사실 크리에이터가 그 만든 사람 탐 저지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비비스의 목소리도 하고 버테드의 목소리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서 예전에는 그 이름하고 영화 이렇게 팍팍 나왔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예,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뉴멕시코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인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머리도 나빠요. 굉장히 멍청한 애들인데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만 보면서 뮤직비디오에 관해서 서로 얘기만 하는 그때 사실 쿨이란 말을 어떻게 보면 유행시켰던 게 비비스 앤 버테드거든요. 얘네들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쿨 그러면은 마치 영화에서 옛날 로저베트가 썸즈 업, 썸 다운 하듯이 청소년들이 그걸 좋아하고 반대말로 썩 그러면 후져 그러면서 그 콧소리 서로 정말 멍청한 짓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90년대 미국의 그 슬래커스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리차드 잉클레어터 감독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노는 애들 그 슬래커스의 전형적인 미국 청소년들 그러면서 지금이란 보면 또 굉장히 노스텔지아가 있는 게 애들 걱정이 없어요. 지금은 청소년도 걱정, 대학생도 걱정, 뭐든지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힘든데 그때는 이러고 대충 놀아도 왠지 그 모습에서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어두운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쵸. 재밌고 코믹한 게 보이는 약간의 낙관적인 시대? 예,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21세기랑 20세기의 미국 쇼 프로그램,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장 차이가 나는 게 그 부분 같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7, 80년대는 중산층이라는 게 뒤뜰에 수영장 있고, 바베큐 구워 먹고, 아이들 하이를 없이 놀러 다니는 거였거든요. 미들 클래스의 시대였고. 근데 여기는. 뭐든지 앞으로 갈수록 발전만 한다는 낙관이 있던 시대죠, 그때는. 근데 21세기 딱 들어서 보면은, 그냥, 왜, 미드 중에 쉐이미스라고 있잖아요. 예. 그 페인트는 제대로 칠한 지 한 20년 된 집에 수영장은 낙엽만 쌓여 있어요. 그게 이제 사는 거예요. 상징적인. 네, 완벽하게 차이가 나죠. 상류층과 중산층이. 뭐라 그럴까? 몰락해버렸다고 해야 되나? 항상 그리고 뜯지 않는 우편물만 이렇게 쌓여있는. 뭐 그런 정서 때문에 자꾸 리메이크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좀 심정을 대변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비스 버테드가 그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애니메이션 영화. 아, 거기 또 사운드 트랙 죽였습니다. 레드 칠리 페퍼스부터 시작해서 AC/DC, Y.B 그 당시에 90년대 한참 인기 있었던 헤비메탈 그룹들이 총 출동하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반갑고 특히 고스트버스터스 30년 만에 리메이크한 거 아주 재밌었고요. 잘 나왔나요, 영화? 재밌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뭐 껴맞추려면 껴맞추는데 몬스터고 엄청나게 인기인 거 아시죠? 포켓몬. 포켓몬고. 예. 포켓몬고. 그것도 그 캐릭터가 8, 90년대 그 굉장히 그 모았던 사람들의 그걸 자극한 것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전 버전이 훨씬 더 나았어요. 그거는. 포켓몬고가 전 버전이 있나요? 오리지널 포켓몬이 있죠. 그러니까 포켓몬고는 모바일 폰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렇죠. 나스탈지아를 자극해서 좀 마케팅을 하는 상품이긴 한데 그 전에 있었던 포켓몬은 오리지널 포켓몬. 네, 오리지널 포켓몬은 아무데나 가서 자기 친구와 그 이상한 케이블 같은 걸 연결을 해가지고 배틀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그런데 지금 포켓몬고는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들이 다 스폰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다 돈을 포켓몬 그 닌텐도한테 줘서 그 스폰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서 배틀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덜 데모크라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GPS 트래킹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딴 말로 하면 현명한 마케팅입니다. 뭐 그렇긴 하죠. 근데 그 포켓몬 캐릭터 많이 모았었어요, 어렸을 때? 다 깼죠. 저는 이름 모르는데 우리 딸이 다 이름만 봐도 다 알더라고요. 얘는 뭐. 저는 이제 큰애가 아기 때 포켓몬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배웠던 게 뭐 고라파더, 포켓몬, 피카츄, 되게 라이츄. 웃긴 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랑 영어로 되어 있는 게
그 갭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어떤 식으로 번역했는지 보는 게 참 그것도 재밌습니다. 예. 그건 한국 그 수입한 회사가 어디인지는 저는 뭐 대원인지 아니면 CJ 오리온 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 자체를 되게 신경 써가지고 잘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리 같은 경우에 고라파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들어도 느낌이 오잖아요. 얘 진짜 골아프게 생긴 그런 오리다. 저는 사실은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아, 게임 자체에 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인기가 있는 거를 뭐 눈으로 실감을 하니까 어디만 가도 사람들 모여 앉아가지고 이러고 그렇죠. 뭐 스마트폰하고 막 서로 미친 것 뭐 이러고 같아요. 있으니까 예, 막 약간 새벽 좀비 1시에, 같아요, 좀비들. 네, 새벽 1시에 다들 막 얼굴 막 귀신같이 막 이렇게 라인업 돼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 센트럴파크에서 온 데서 막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다니고. 그거 이렇게 받으면 정말 좀비다. 네, 어, 진짜로. 그러게요. 재밌어요. 그래서 80, 90년대 좋았던 시절 회상하게 하는 그 쿨이 돌아왔는데 반면 빨간 약은 네. 그 당시에 미소 냉전이 다시 도래한 게 아닌가 싶은 또 뉴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도핑 그렇죠. 때문에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가 올림픽 출전 금지라는 초강력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도핑 파문으로 인해 이미 육상 종목 올림픽 참가가 좌절됐는데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는 러시아 육상 선수 68명이 제기한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종합순위 11위로 성적이 부진하자 선수들에게 약물 복용을 지원하고 은폐해왔다는 겁니다. 예. 이건 짧게 할게요. 예. 그 러시아 선수들 전체를 출전을 못 시키게 하려고 사실 미국이 주도한 건데 나라가 좀 웃기긴 웃깁니다. 러시아가 무슨 국가 차원에서 전부 도핑을 조작을 하고 그건 확실해요. 그걸 뭐 서구의 음모다 이러는데 걔네들 뭐 푸틴이 그 조작 안 했겠습니까? 그 인간은 하고도 남은 인간이고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 때 미국 안 나갔죠. 그리고 84년 LA 올림픽 때는 또 반쪽이었고요. 안 쫓고 그런 사태가 오지 않나 싶어 생각이 들었고 바로 엊그제 또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후보의 캠페인 그 이메일을 해킹을 했죠. 그 시스템을. 이거는 뭐 거의 사이버 전쟁을 하자는 수준으로 지금 해서 지금 보복을 그렇지 않아도 오늘 기사 보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해야 되나 뭐 고민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참 3, 40년이 지나도 그 어떤 그 냉전적인 사고와 냉전적인 분위기, 패권주의 어떤 이런 건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늘 좀 골치가 아프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젊은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올림픽의 패권은 소련이랑 동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달의 반은 소련이 가져가고 그 중에 한 또 반 정도는 동독이 가져가고. 동독 선수들 그때도 엄청 약물 먹었다는 그렇죠. 그 의혹도 많고 밝혀진 적도 있죠. 이제 그 시스템을 고스란히 받아온 게 우리나라 태릉 선수촌이죠. 덧붙이면 그 위노나 라이더가 컴백한 그 스트레인저 띵이 사실은 딱 냉전 시대 그때 그렇죠.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 소련이죠. 지금 구소련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 뭔가 이 비밀 무기 굉장히 아주 흔한 설정이죠. 그런 거 했던 것도 또 연상이 좀 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요.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21세기에 우리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구니스를 본 느낌이에요. 구니스. 그렇죠. 거기 출연하는 그 아이들 캐릭터도 애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똑같고 진짜 옛날 실제로 의도적으로 스필버그의 옛날 영화들을 많이 그 분위기를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연출자가. 뭐 그냥 보면 딱 나와요. 애들의 얼굴 생김 자체가 약간 주인공에는 약간 유태인 쪽의 같은 느낌도 들고 흑인도 하나 있고 재밌습니다. 뭐 팀버튼의 그 가위손, 가위손. 그다음에 헤더스, 헤더스. 크리스천 슐레이터 정말 멋있었던 헤더스, 조니 뎁과 함께 그 당시에 그 만인의 연인이었던 위노나 라이더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죠.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첫 순서 마치고요. 두 번째 2주의 플라시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위약 처방 2주의 플라시보. 2주의 플라시보 시간입니다. 2주의 플라시보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나 혹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외로워진 분들에게 영화나 음악, 드라마나 혹은 뭐 뮤지컬도 되겠죠.
다른 것들로 이 고통을 좀 잊을 수 있게끔 약을 처방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2주의 플라시보라고 정했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비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비하나 상대 비하나. 요즘 한국에 너무나 그 갈등이 큰 문제들이 막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물론 이게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지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특히 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대립도 있는데 그 이야기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맞다라고 사실 저는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은사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박경덕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덕분에 제가 연출자로서 17년간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그 나름 되게 유명했어요. 한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토요일 저녁 7시 프라임 타임에 방송 3사에서 자기가 다 메인 작가이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 뭐였지? 그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KBS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MBC에서 이경규가 진행했었던 견파 전문로. 그 다음에 그 SBS에서 그때 그 슈퍼모델 선발대회 했었는데 그 세 개가 다 이 양반이 메인 작가여가지고 아주 뭐 재미있는 어떤 일화가 생긴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잘 나가는 양반이셨는데 그 MBC가 제정신일 때 만들었던 그 사실은이라는 프로그램 메인 작가 하시면서 이제 미운 털 박히기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20년간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 작가를 하면서 뭐 거기서 이제 정치 비판했던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돌아오셔서 최근에는 이제 작가 대신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으로밖에 불리지 못하셨던 비운의 인물입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분에게 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분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중에서 제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겸임 교수로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 항상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방송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병아리가 막 짹짹짹짹 거리는 것처럼 늘 매 시간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뭐 항상 했던 말이 선언해라. 네가 선언하는 순간 너는 작가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게 이 말이 생각의 방향을 고착시키고 생각이 방향성을 가지고면 사실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행동은 책임과 권위를 동반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는 무엇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누군가가 그렇게 당신을 투영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덕분에 작가에서 연출자가 된 거는 별다른 뭐 노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연출자다라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만화나 뭐 다큐나 뭐 교육물이나 뭐 광고나 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들을 나름대로 이루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또 제가 막 하고 싶었던 말을 안 참고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금은 뉴욕에서 돈 까먹으면서 초조하게 빈둥거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저 뉴욕은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기원을 할 때 제 빼먹은 게 결혼 전에 그 단서를 왜 안 달았을까 하는 거는 진짜 제가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오늘 윗말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남녀모소를 불문하고 성형을 하지 않고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자기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다들 자신이 잘생겼다고 선언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영진공에서부터 가업걸까지 줄곧 같이 진행한 패널들에게 언제나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제 경쟁자는 항상 엄밀한 장동건이었습니다. 저런 라디오라고 말을 쉽게 막 하시는군요. 이런 반응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세상은 어쨌든 자신이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카소 그림 유치원생 낙서 피카소가 자기가 이거 나 그린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분하지 못하죠. 천경자 씨 예전에 왜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면에는 사실 뭐 예술이고 부터치고를 떠나가지고 그 자신께서 세계에 대한 어떤 불명확한 자신의 논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는 뭐 후에 길게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한 번 더 할 거고요. 설령 자신이 그리지 않아도 캠벨 수프가 캔버스에 담겨 있으면 그건 누구나 앤디 워홀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프 쿤스는 그 앤디 워홀의 스킬을 제대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치치올레나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인정하는 건 사실 그 다음 문제죠. 우선 내가 최면에 걸려서 납득이 되어야지 남들도 우길 수 있습니다. 남의 집 담을 넘으면 도둑이지만 남의 나라 땅을 빼앗으면 영웅이죠. 힘센 누군가를 비꼬면 쪼잔한 놈이지만 권력자를 비꼬면 저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대인 분들에게, 아니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당하게 권리를 가지시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가져야 할 몫이 지금 빼앗기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은 한남충이나 김치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신이 우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베나 메갈 이런 프레임에 들어가서 상상의 적을 상정해서 싸우지 말고 지금 내 권리를 빼앗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사람도 없죠. 까고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해열제 먹는다고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약은 내가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지 결국 낫는 건 내가 이겨내야 할 문제죠. 그래서 고통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문제를 가까운 데서 찾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매일 매 맞고 사는 게 익숙해진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나는 잘생겼다 라고 되뇌이는 것부터가 저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잘생겼다는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영화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하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잘 아시겠지만 혹시 조금 젊으신 분들은 너무 어려서 잊고 지나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은 싱싱입니다. 홍콩에서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 같이 수학했던 동료들은 돼지가 되어버렸고, 삶을 비관하는 나이트클럽 청소부가 되었고, 빈털 털이면서 돈만 쫓는 사기꾼이 되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무슨 영화인지 감이 잡히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캔디것이 모르시죠? 네. 30이면 모르네요. 나이가 30이면. 자, 바로 15년 전에 나이를 공개하다니. 네, 2001년에 제작된, 한국에서는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 개봉한 소림 축구입니다. 한때는 이들이 소림사를 대표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1세기 홍콩에서 할 일을 잃었죠. 싱싱의 설득이 없었다면 이들은 계속 잉여로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결국 그들 이끈 거는 이제 축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 때문에 축구를 하게 되었지만, 축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무술 실력에 더해 그 성취를 이뤄 나가요. 그리고 그 성취를 이뤄 나가면서 어떤 자신의 모습들을 찾게 되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분이 만두가게 점원 아메라는 아이예요. 아메는 뭐 알고 보면 사실 대단한 태극권의 고수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만두가게 점원으로만 일하고 있어요. 그녀의 그 대단한 무공도 결국 만두 빚을 때밖에 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못생긴 자신 모습에 그 못생긴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그 괴상한 화장이나 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쓸데없이 빡빡머리를 밀고 나타나서 그 주성찬한테 한 말을 듣습니다. 너 여기 위험한 데야. 외계인이 있을 곳이 못 돼. 너 빨리 화성으로 돌아가. 이렇게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 없는 그녀에게 주성치가 구원의 한마디를 하죠. 아메, 당신 최고야. 잊지 말아요. 자신감을 가져요. 오늘 한국에서는 사실 세대나 지위, 성별을 가리지 않고 반목과 고성이 오가고 있어요. 직장 동료, 남편, 아이에 대한 폐륜적인 이야기들이 막 거침없이 나오죠. 그리고 그걸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로 정말 날선 공방이 오갑니다. 막 정의당에서는 뭐 지지했다, 철회했다 하고, 뭐 그거로 인해서 막 당원들이 들어가네, 빠지네 하고, 네. 어느 순간 조선일보가 우리 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그 분노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죠. 결국 그런 갈등은 권력자의 배만 불리는 먹잇감이 됩니다. 자신밖에 모르고 이웃을 돕지 않고 자린고비같이 행동했던 유태인들 있잖아요. 그 집단에 대한 증오가 어떤 결말을 낳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바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 상대에 대한 인정이나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 요컨대 자기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감히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림축구의 구성원이 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자신감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소림축구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 10번은 봤습니다. 정말 재밌죠. 네. 네. 정말 유쾌한 코미디. 제가 만약에 살면서 5개의 코미디 영화를 꼽으라고 그러면 전 첫 번째 에어플레인, 두 번째 총알탄 사나이, 세 번째 에이스 벤츄라, 네 번째 소림축구. 그쪽이군요. 예, 마지막 소림축구 말고 저는 사실은 주성치 영화 중에 그 다음 게 더 좋았어요. 아, 쿵푸 어스리요. 예, 야, 그게 더 예. 명작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정말 멋있죠. 근데 소림축구가 없었다면 쿵푸 어스리는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렇겠네요. 소림축구 쿵푸 어스리 이렇게 찍겠네요. 껄림의 그 플라시보 재밌게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네. 예, 다음부터 조금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조금 장황합니다. 예, 예. 아유 15분도 안 했는데 어쨌든 예, 이거 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읽어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재미없기도 힘든데 어쨌든 오늘 이런 의미에서 소림축구 OST 하나 들어보죠. 아메가 만두비지 때 냈던 그 OST 들으면서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적 인간과의 문제적 만남. 2주의 이슈 게스트. 자, 2주의 게스트는 캔디고 씨입니다. 예. 오늘 참 모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최근까지는 뉴저지 및 뉴욕 세사모 집행위원이셨죠. 예, 그리고 현재는 열심히 법률사무소인가요? 거기 지금 네, 돈 벌고 계시다고. 돈은 못 벌고 있었죠. 경험을 벌고 계시는. 네, 경험만. 예, 캔디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주시죠. 네, 트러블 메이커 고캔디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뭐 그림도 그리고 네. 법 공부도 하고 네. 길거리 나가서 시위도 하고 네. 제가 시위하기 시작한 게 대학교 때부터 그 한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이 핫하고 딱 시작했을 때쯤 저도 많이 나가서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저는 그런 운동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나갔는데 그게 딱 그 월스트리트의 그 공원에서 했어요. 한참 그 쫓겨나기 전에. 근데 친구가 마침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점심을 먹고 나는 시위를 하러 가고 걔는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러 가고 그런 식으로. 사실 웃긴 얘기인데 원래 뭐 학부 때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비평 쪽, 문화예술 쪽, 대중예술 쪽, 문화비평 쪽
쪽에 전공을 두신 거 아닌가요? 학부 때는 스튜디오 아트를 했어요. 네. 조형 예술이랑 문학을 복수 전공하고 대학원을 비평을 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왜 로스쿨을 들어가신 거죠? 제가 그 얘기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버전을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걸로 해주세요. 재밌는 버전은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사실 그 비평이라는 게 그냥 글을 쓰고 내는 거잖아요. 근데 글을 쓰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글 쓰고 돈 잘 번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을 하다가 서점에 딱 들렸는데 거기에 그 스터디 에이드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 준비 자료 같은 그런 섹션에 갔는데 그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이 LSAT이라고 하거든요. 그 책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그러면은 의사 변호사 그러면은 뭔가 우러러보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게 정말 싫었고 일단은 또 제 개인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 변호사를 정말 싫어해요. 아직도 너무 싫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변호사 중요하죠. 진짜 변호사가 제일 싫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걸까? 그래서 그 엘사 책을 들고 한번 봤는데 보니까 문제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풀다가 그냥 그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 친구가 그러면은 한번 시험을 보라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장학금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볼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8월 달에 입학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그 전까지 시간을 두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교육감 선거 때 그게 선거 날짜가 6월 3일인가 그랬어요. 2014년에. 근데 제가 원서 같은 걸 다 넣고 갈까 말까를 생각한 게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가 5월 31일에 올렸어요. 예. 근데 뭔가 한국 사람한테 쓰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믿어달라는 차원에서 나는 로스쿨에 들어갈 거다라고 썼어요. 나는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뭔가 좀 더 그냥 그림 그리는 애, 그냥 글 쓰는 애보다는 좀 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써버렸는데 일단 그렇게 해놓고선 학교를 안 가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진짜 페이스북에 자기간말을 지키기 위해서. 네. 사실 가기는 싫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캔디고 씨는 그러니까 전문 시위꾼이군요. 한국으로 치면. 그렇죠. 외부 세력이네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흑인도 아닌데 거기 끼어들어요? 이거 외부 세력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외부는. 이건 농담이죠. 네,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해요. 그리고 그런 시위에 Black Lives Matter라는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 시위에 나가서도 그 적극 참여하는 동양인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취재하러 온 동양인들은 있는데 막상 자기가 사인을 들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보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막 고맙다 그러거든요. 근데 고맙다 그러는 거는 사실 제가 밖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도와주러 성주 내려가면 외부 세력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한 2년 됐죠. 에릭 가너인가요? 네. 너무 예가 많아서 일일이 들기도 네. 힘들 정도로 백인 경찰에 정말 과도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오버 리액션으로 흑인들이 죽고 늘 있어왔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되고 생중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 걸로 저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최근의 사태는 보복으로 백인 경찰을 죽이는 이런 헐리우드 영화 같은 스토리까지 벌어지면서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다 그걸 일일이 짚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검문 그것만 하시면 잠깐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문제가 큰 건가요? 한국에서는 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사회 참여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 어떤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건지 미국에서
네, 이런 그 경찰이 흑인을 이유 없이 죽이는 일들은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단지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백인한테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게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SNS라든지 그런 플랫폼으로 생중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주목을 많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는 그걸 잘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Broken Window Policing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옛날에 뉴욕이 굉장히 타임스퀘어 근처 특히 굉장히 더럽고 범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 때문에 이게 좀 클린업이 된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러니까 broken window가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도 그냥 다 잡는 그런 폴리시를 내세운 건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핀다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조그만한 걸 훔친다 그런 작은 것들을 다 잡아내는데 그렇게 걸리는 사람이 다 많은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포장을 범죄자를 잡는다는 조그마한 범죄자를 잡는다는 포장을 해서 흑인을 좀 타겟을 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흑인이라는 거죠.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20세 이상 성인 흑인 남성의 25%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든지 사둔의 8춘, 3춘에 따지면 한 명은 반드시 흑인 가정은 한 명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통계가 있고 3분의 1이래요, 3분의 1. 이제 3분의 1이 됐으니까 네. 그새 많이 올랐네요. 다른 거 필요 없이 혹시 그 NYW, Straight Out of Compton이라는 영화 최근에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힙합하고 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셨을 텐데 거기 80년대 LA 분위기 나오잖아요. 그냥 백인 경찰이 지나가다가 흑인 애들 서 있으면 무조건 가가지고 처박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강압적인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 나온 게 이제 뭐 갱스터 랩이고 그게 NYW가 여기는 동양인이나 혹은 다른 인종들은 흑인처럼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라티노랑 흑인이 이제 주범이고 피부가 검으면은 타겟팅을 좀 많이 당하긴 하죠. 그리고 또 사실 저도 되게 위험하네요. 근데 네. 눈이 그렇게 생기면은 좀 별로 타겟을 안 하죠. 깜짝이야. 근데 일단 또 그 무슬림 같이 생긴 것 같으면은 또 그런 식으로 그렇죠. 타겟팅을 하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미국인들이 나름대로 인권 의식이나 이런 게 뭐 낮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정의롭지 않은 일이 이러지면 많이 들고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고하게 말도 안 되게 사람이 죽는 일이 계속 생기는데 사실은 더 많은 주류의 사람들이 더 나서지 않는가. 이유는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기 때문이에요. 경찰의 행동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뉴욕에 살지 않습니까? 70년대 배경으로 한 뉴욕의 영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여기 지하철역 위험하고 타임스퀘어 다 매춘, 마약, 소굴이고 우리가 아는 뉴욕은 사실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되고 질서 있는 뉴욕이에요. 로앤오더를 강조하는 그 검사 출신 줄리아니가 많이 바꿔놨죠.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많이 안전해지고 깨끗해졌어요. 흑인들이 많이 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잡히는 거죠. 많이 잡히는 거죠. 왜냐면 눈에 많이 보이고 많이 그 사람들이 네. 소소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지금처럼 안전이 유지가 되고 예전처럼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인종차별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런 마이너하고 소소하고 어쨌든 이런 범죄 자체가 일어나는 동네 주체들은 흑인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백인이나 다른 인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흑인만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든지 무식한 사람들,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몰아붙일 수가 없는 게 저는 기자 생활을 예전 십몇 년 전부터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있는 게 아주 젊은 한국 남자가 점원으로 일을 해요. 흑인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인 애들은 다 목화 농장으로 다시 보내버려야 된다고. 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지독한 인종차별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도 흑인들한테 강도당한 업소 취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여기서 20, 30년간 이 델리 가게 특히나 흑인 동네에서 한 사람들은 살면서 반드시 한두 번은 흑인한테 강도를 당해보고 심지어 눈앞에서 총을 겨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아요. 바로 얼마 전에 10대 흑인 소녀가 걔네 솔직히 도둑질 너무 많이 해요. 업소에서. 아주 그런 거 도둑질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냈어요. 애들이니까. 그런 거 갖고 또 경찰 부르고 이제 10살밖에 안 되네. 이렇게 했다가 또 인생 망가지면 안 된다. 돌려보냈더니 총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주인을 쏴버렸잖아요. 즉 10년, 20년을 그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끊임없이 얘네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행이나 범죄나 특히 자기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했을 때 심정적으로 과연 인권이니 이런 어떤 자기의 생활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걸 추구하고 이빠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 당연히 흑인들 위험해, 범죄 많아,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고 이해만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저는 인종 간의 갈등이라는 게 결국 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7, 80년대 말씀하셨지만 흑인들이 사실 이 미국 땅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보장이라든지 어떤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에 항상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개선되면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그런 음모 이론도 있잖아요. 60, 70년대 민권운동 한참 일어나던 시기에 흑인들의 권익신장, 특히 정치력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한 백인 그 보수 세력들이 흑인 동네에다가 마약을 퍼뜨렸죠. 그리고 아까 말한 3분의 1 성인 남성들이 감옥에 간 거 대부분 다 마약이에요. 마약 팔고 마약 때문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렇죠. 마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걸 퍼뜨렸다고 주장을 하는 음모이론이 있고 그걸 굉장히 심리성 있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음모론보다는 저도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게, 여기 미국 시스템은 감옥이 다 그 privately run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감옥들이 아니고 민간 개개인이 콘트랙터 계약을 맺고 그걸 관리해주고. 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거기에 더 쳐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찰도 한 매달 채워야 하는 그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우리 엄마도 저한테 한 말이, 운전할 때 그 매달 마지막 주쯤에는 좀 조심을 하라고, 안 그러면 티켓을 많이 준다고. 그건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티켓 할당량이 있는 거. 네, 근데 일단 감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더 많이 넣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디오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 경찰들이 그냥 서로한테 이렇게 좀 흑인 위주로 잡으라고 쟤 좀 보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죠. 왜냐면 저는 여기서 좀 오래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거의 친구가 다 흑인이었거든요. 근데 저랑 친구들이랑 어디 가게에 같이 들어갈 때 저는 그냥 가만히 냅두는데 흑인 친구들을 그 가게 주인들이 되게 열심히 봐요. 안 훔치나. 이렇게 따라다니고. 근데 그런 차별을 저는 정말 많이 봤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문 용어로 이제 센터를 뒤진다고. 그게, 저는 제 또 직업적으로 얘기를 하면 브로커. 제 손님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유학생이에요. 항상 첫 번째 조건이, 위쪽 96가 이상은 싫고요. 흑인 많아서. 브루클린도 어느 동네는 싫고요. 특히 부모님이 오면 100%예요. 흑인 좀 없는 동네, 안전한 데 찾아주세요. 흑인들은 위험하다라는 정말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실 흑인들한테 많이 당해본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섞어보지도 않았을 텐데도 그런 뿌리 깊은 편견과 그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흑인들을 주의 깊게 본다 집 주인 거기 그 가게 주인이 실제로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를 그런 편견이나 그거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닌데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오해와 편견을 바꾸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흑인들의 그냥 범죄율을 줄여야 돼요. 범죄율을 줄이려면 마약 문제 해결해야 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이죠.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 오래 걸리는 일 동안에 과연 그 치안은 그럼 경찰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근데 얘네들은 단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에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와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뭔가 위기심이 또 있어요. 그 실제로 흑인들도 총을 들고 다니고 라티노도 총을 들고 다니고 실제로 늘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이해해 줄 부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지른 백인을 갖다가 다 무죄 방면 이번에도 뭐 죄 없음으로 또 풀려 나왔잖아요. 그 전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법 체제가 조금은 더 엄격하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공권력에 보여주고 있는 미국 사법부의 그 아량이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쉽게 무죄 처분받고 경찰들이 거의 대부분 백인 경찰이 저지른 그런 거는 거의 다 형이 없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일반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찰은 특별한 면제를 받아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소방수도 비슷하게 자기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렇고 경찰도 뭐 그 직업 자체가 자기 안전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는 안전을 희생한다는 이유로 그 뭔가 방패를 주어지는 느낌? 그런 법도 있잖아요. 정당방위. 근데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그 법은 그 상대방이 한 만큼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총을 휘두르면 나도 총을 휘두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 나는 칼을 휘둘 수 있는데 총까지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경찰은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찰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경찰은 그 사람을 쏴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경찰과 그냥 보통 시민과 비슷하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권력이 너무 과도하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일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도 있네요. 그 백남기 씨를 지금 못 일어나게 만든 그 물대포를 쐈던 책임자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처벌받고 있지 않잖아요. 네. 뭐 마찬가지로 세월호 그건 또 일면이고 우리나라 공권력은 너무 느슨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 개인에 있어서는 되게 뭐랄까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집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경찰 개인이 하는 일탈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처벌이나 제한이 있는데 이게 어느 그러니까 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되는 순간 그 누구도 책임 안 져요. 요번에 뭐 세월호 담당했던 청장 승진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조금 상황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경찰 개인이 벌이는 공권력의 제한이 너무 느슨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이쯤에서 그럼 캔디 씨가 요즘 활동했던 그 흑인 총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 좀 마무리 해보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트럼프와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 힐러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한국에서 잘 체감적으로 안 느껴지거든요. 자, 클린턴 힐러리가 왜 인기가 없나요? 저 정말 궁금해요. 인기가 없다는 거는 뭐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죠.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는 후보다라고도 예. 하고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후보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더 많이 나오고 뭐 그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캔디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워낙 버니 샌더스가 워낙 막강해서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그 막강함을 미디어를 꼭 꽉 잡고 있는 힐러리, 그리고 힐러리가 꽉 잡고 있는 그 미디어가 커버를 잘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버니 샌더스가 잘 보이진 않았는데 그 버니 샌더스의 랠리 같은 거를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뉴욕에 버니 샌더스가 왔을 때 워싱턴 스퀘어에서 했던 그 이벤트에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냥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보도한 미디어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 이것도 설마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런 데서는 보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버니 샌더스가. 근데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젊은 층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버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신뢰감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또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버니에 대한 보도를 안 하니까 더욱더 SNS에 의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아예 버니를 다루지도 않고 그리고 버니에 대해서 보도를 해도 그냥 되게 그 편견적인 좀 굉장히 편견이 심한 그런 보도만 해서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뭐 힐러리가 뭐 이런 면이 좋다 나쁘다를 완전히 떠나서 그냥 그런 걸 안 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저는 꼭 동의하진 않는데 일단 신뢰도 문제는 첫 번째 이유는 힐러리가 개인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물고 늘어지는 그 공적인 그 이메일 계정을 사적으로 사용한 거 이거는 적들의 정말 책략인데 그 벵가지 사건 문제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답변을 하고 행동을 했다고 그 아까 말한 박스뉴스부터 공화당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약간 먹힌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벵가지는 저는 딱 그렇게만 말하고 싶어요. 그 테러를 당한 그 장소가 CIA가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퍼레이트 거긴데 국방장관의 직속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 책임을 지려면 CIA 국장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건데 계속 지금 국무장관, 제가 지금 국방장관이라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국무장관한테 계속 지금 그런 게 있고 그 캔디 씨가 얘기한 것처럼 버니라는 후보자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인사이더니까 너무 주류, 너무 오랫동안 그 중심에서만 활동했던 사람들 가뜩이나 지금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보수적인 거는 티파티 운동으로 그다음에 그렇죠. 진보 쪽은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으로 사람들이 가뜩이나 메이저 엘리트들 1%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이 높은데 힐러리는 바로 1% 인사이더를 너무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증폭이 돼가지고 인기가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억울한 점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성이기 때문에 힐러리 정도 재능 있고 한 일도 많고 터프하고 실적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남성 정치인이라면은 이런 식의 공격을 좀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똑같은 더 많은 일을 했는데도 사실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공격을 받고 트집을 잡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힐러리가 뭐 주목을 받은 게 40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웨슬리 대학 나올 때 그 졸업식 때부터 화제가 됐던 인물이고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아칸사스 주지사 3만 불 연봉 받을 때 20만 불 연봉 받으면서 법률회사 파트너였던 여자예요. 정말 기가 세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당시로서는 극렬한 페미니스트고 패밀리 문제, 헬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이 너무 쉽게 그런 게 묻혀지고 이런 게 잊혀지고 잘 주목을 못 받고 조명이 안 된 상태에서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 면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사람들한테 이해가 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또 우리 캔디스처럼 저도 버니 샌더스를 더 지지를 했지만 버니 아니면 힐러리는 안 되라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좀 바꾸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버니가 주창하는 내용들이 미국 현실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의 주장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일단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 현실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이 버니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서 뭐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일단 버니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반성했던 부분은, 저는 무조건 버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버니 or bust. 네, 저는 그 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을 보고 며칠간을 했잖아요. 뭐 힐러리도 말을 하고, 뭐 특히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들었을 때 제가 내가 너무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는 그 의미를 느꼈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죠. 네. 문제는 당연히 뭐 될 수도 근데 있고. 사실 그게 그렇지도 않은 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아마도 뭐 8년간 흑인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름 뭐 진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책도 그렇게 진보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단은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상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얼굴은 그렇게 생겼는데 사실 그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막 진보적으로 나아가진 않았어요. 그 8년 동안.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제가 꿈꾸는 만큼 나아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여성의 문제도 그 안에 묻혀서 뭐 나아가지도 않고, 특히 뭐 최근 몇 년간 abortion을 뭐라 그러죠, 한국어로? 낙태. 그 낙태에 대한 법의 문제가 계속 오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성 인권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8년 동안 그 흑인 대통령이라는 그 상징을 보고 뭔가 진보적으로 발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성의 문제를 좀 건너뛰었다고 봐요. 그래서 여성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천천히 그 스텝을 하나하나씩 밟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여성 인권 문제를 먼저 좀 해결을 하고 다른 거를 좀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막 뭐 흑인 인권이라든지 뭐 그런 뭐 게이 라이츠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에 막 휩싸이고, 그래서 여성의 인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반면 교사를 한국을 보면서 좀 하셔야 되는 게 네. 여성 대통령이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가 그거는 증명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 비현실적이라는 게 뭐 대표적으로 대학교 무상 교육, 뭐 최저임금 $15,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부작용이 많다, 뭐 이런 건데 당연하죠. 부작용이 있고 현실적이진 않은데, 버니 or bust가 긍정적인 효과는 그거잖아요. 힐러리를 압박하는 거. 버니가 그렇게 그렇죠. $15를 주장을 했으니까 $12까지 꼭 그렇죠. 지키겠죠. 네. 지금 그 전에 안 그랬으면 과연 $12까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대학 무상교육 뭐 국공립이겠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했는데 힐러리가 더 신경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문제 신경을 제가 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버스트하면 안 돼요. 네. 정말 진짜 큰일 나요. 나죠. 그거는 정말 이미 늦었어요. 이제 버니는 안 되고 그냥 힐러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도 좀 많이 속상했거든요. 버니 안 되고. 왜냐면 힐러리가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런 이유로 그 너미네이션이 됐다는 거는 좀 속상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는 거의 이 전당대회에서 사라 실버맨이 그랬잖아요. 사라 실버맨이 정말 버니 지지자였는데 그
버니 or 버스트 너희들 진짜 이제 웃긴 거다. 그러지 말아라고. 예. 어쩔 수 없어요. 힐러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히틀러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 히틀러보다는 힐러리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그걸로 넘어가 보죠. 네. 트럼프. 자, 트럼프. 저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디서 제일 제가 강하게 봤냐면 텔레비에서. 쇼요. 어프렌티스. 어프렌티스에서 너 you fire 하는 걸 제가 그때 더빙 연출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한국에서 그 성우 더빙 이런 거 아니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근데 왜 말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해야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로스페론가 왜 그 기업가 나와가지고 텍사스에 한 20% 못 받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로스페로랑도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떻게 공화당원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 수많은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얻고서 이렇게 됐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캐디 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국과 비교를 하자면은 노무현이 대통령을 했다가 갑자기 박근혜로 넘어간 거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실제 팔레스타인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오바마는 좀 미국이 봤던 대통령 중에서 제일 진보적인 상징을 했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다뤄지는 문제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슈들이 요즘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흑인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소수자들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그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커져가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인종 소수자들의 일부라든지 그러니까 백인들은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서. 그래서 그런 백인들은 내 문제에 왜 관심을 안 주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만 왜 스팟라이트 받는 거지? 그런 와중에 또 미디어는 이슬람은 뭐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계속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쉬운 타겟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기는 가난한 백인들은 소외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슈화가 된 그런 뭐 흑인의 문제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무슬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나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내 편이 돼주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거의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개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일부러 욕먹는 짓을 합니다. 그거는 절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전략적이라고 봐요. 많은 그러면 트럼프 지지자들을 우리가 도매급으로 다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실제로 양식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 무식합니까? 무식한 사람도 있겠죠. 중남부에. 근데 정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레드넥, 화이트래시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호모포비아도 있고 인종차별주의자, 이슬람포비아 다 있어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 있지만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도매급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는 게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선거에서 제2의 트럼프가 나오고 제3의 트럼프가 나오고 결국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반복될 거라는 걸 굉장히 공화당에서 양식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아까 우리 경찰과 흑인의 문제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거기다 수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백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8년 전에 티파티 운동이 미국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그 티파티 말씀하시기 전에 티파티가 뭔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 치면 IMF죠. IMF 이후와 이전이 굉장히 한국이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 외환위기. 외환위기,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금융권 잘 사는 사람들, 그 1%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그래도 적어도 미들 클래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나마 신용이라도 한다고 믿었던 그런 기득권 세력, 정치인 세력, 엘리트, 미디어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들의 분노가 현상적으로는 풀뿌리 형태로 나타난 거, 자생적으로 나타나서 정치운동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자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파워랑 돈을 가진 대표적인 게 카치 브라더스라고 있잖아요. 그 억만장자 형제들이 뒤에서 다 이렇게 밀어주고 칼 로브 같은 이런 보수적인 싱크탱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종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상원, 하원 전부 공화당으로 넘어갔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우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이고 이런 이제 형태를 많이 띄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티파티 운동의 황태자가 마크 루비오나 그 떨어졌던 테드 크루즈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네. 트럼프가 손쉽게 물리쳤잖아요. 테드 크루즈를. 티파티 운동이 그때 한참일 때 상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공화당이 결국은 1% 기득권자를 위한 정당이에요. 실제로 정책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래요. 근데 얘네들 어쨌든 1%를 위한 정당이지만 선거는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대는 거는 백인 중남부에 있는 노동계층이에요, 사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이런 계층들이 사실은 그동안 공화당을 밀어줬던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결국은 아무리 얘네들이 실제로 정책들은 자기랑 상관없는 걸 하더라도 밀어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속질 않는 거예요. 쟤네들은 립서비스만 한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 거기다가 얘네들의 실제 분노는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자기들 공장 뺏겨가지고 멕시코로 가고 자기가 볼 때 이슬람 애들은 미국 애들 잡아가지고 목 잘라버리고 여기저기서 테러 일으키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아무리 생각은 그래도 말을 내는 순간에 정치 생명이 끝나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하는 순간에.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인이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무슨 하원의원, 상원의원 출마한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멕시칸을 갖다가 레이피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무슬림을 갖다가 이민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치 뭐 벼슬 지고 불에 뛰어들어가는 것 자기 생명을 그냥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유권자의 반이 여자들을 그렇게까지 비하하는 얘기를 하는데 확 일어나는 건 뭐였냐면 이 바로 중남부 노동계층 약간은 지식과 이런 게 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남성 백인들한테 담비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막힌 속을 확 그냥 다 뚫어준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 사실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식적으로 행동해야만 했던 것들을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질러버리니까. 기본적으로 PC 마인드가 있어서 자기도 얘기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8년 동안 똥 참다가 변비약 먹고 심장인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굉장히 영리한 게 네. 정말 중요한 건 또 지켜줘요. 뭐냐면은 티파티 뭐 공화당 애들이 사실은 기업 정책 위주고 네. 뭐 자유무역이라든지 신자유 정책 위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또 살짝 안 건드리는데 얘는 거침없이 해외 나간 공장 다 불러오겠다. 네. 보호무역주의는 사실은 민주당이 더 그렇거든요. 공화당은 사실은 그렇죠. 더 자유무역적인데 그런 거 지켜주죠. 거기다가 공화당은 그동안 티파티나 무조건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세금 안 내고 그 대신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나 이런 거 없애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가 지살 깎아먹는 게 그 티파티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의자에 휠체어에 앉아있고 이런 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메디케이드 없으면 당장 쓰러지는 사람들인데 자기랑 정 반대되는 거에 이렇게 막 손들고 환호하고 있다가 트럼프는 거기는 또 안 건드려요. 이거는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이해의 욕구와 맞는 경제적인 거를 갖다가 굉장히 잘 긁어주면서 하고 싶었던 말 해주는 거. 백인 남자로서 말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네.
백인 남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흑인들은 니거라는 말을 써요. 네. 백인들은 N자만 꺼냈다가는 매장당해요. 네, 그렇죠. 아시아는 스스로를 비하하잖아요. 네. 마가렛 조 보세요. 네. 자기 못생긴 거, 자기 발음, 자기 엄마 발음까지 막 코미디 프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는데 백인 남자가 아시안 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하 발언을 한다. 그렇죠. 백인 인종차별 남자가 대상이죠. 무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흑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사실은 백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없어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런 백인 남자가 돈이나 많으면 좋은데 노동계층, 일자리도 없고 없으면 사실은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자기는 취약하고 소수인데 실제로는 백인 남자이기 때문에 항상 주르르 취급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풀기 어려운 문제네요. 예,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우리가 싸잡아서 무식하고 뭐 이렇게 얘기만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거기다 진보 리버럴 세력들은 그네들을 조롱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왜 그 수많은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던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렇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거 집값 올려주겠다. 사실 이게 제일 컸죠. 개발공화국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미국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인종이 어딘지 아세요? 아시안이에요. 백인보다 높아요. 왜냐면 아시안들 웬만하면 똑똑하고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시안도 인도도 아시안. 인도도 네, 아시안. 그렇죠. 인도 애들 엄청나죠. 근데 왜 껄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진보나 리버럴 이 사람들은 프레임이 항상 이거예요. 강자 대 약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계적으로 약자를 편에 두고 강자를 욕을 해요.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자를 욕하고 약자를 편드는 건 맞아요. 보호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강자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정해놓는 순간에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시안하고 만약 백인 남자가 싸움이 붙었어요. 나는 진보인데 나는 리버럴인데 당연히 아시안 편 들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시안이 더 강자인 게 있어요. 얘네들보다. 얘네들은 그런 게 억울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반복하지만. 성소수자? 뉴욕에서 게이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게이가 꽉 잡고 있는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플로리스트 업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플로리스트 업계는 게이들이 완벽하게 꽉 잡아가지고, 여기 진출했던 한인 남성이, 한인 이성애자 남성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그 편견과 텃세와 질시와 질투와. 근데 양성애자 남자가 게이랑 싸웠다. 난 진보인데. 당연히 소수자 편을 들어야지. 이런 식의 그 갑갑한 프레임, 상투적인 프레임, 이걸로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편하긴 하죠. 자기 스탠스를 갖고만 있으면. 늘 그것만 주장하면 되니까. 저는 좀 이질적인 부분을 봤던 게, 왜, 주로 뭐, SNS나 혹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게이들이 이렇게 손잡고 가면 막, 주위에서 약 올리거나 막, 뭐, 맨하튼 같은 데 가면 누가 막 욕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거나 막 이런 그림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래? 실제로 제가 살아서 보니까 되게 많은 게이 커플들 혹은 이렇게 동성 커플들이나 아니면은 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왜 지하철 타거나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뉴욕인데. 심지어는 한 195 정도 되는 흑형님인데 되게 이쁜 원피스를 입고 타면서 큰 목소리로 막 음악까지 크게 틀어놓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걸 막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덩치가 있으니까 뭐 한마디 하지는 못하더라도 눈을 다 흘기면서 째려볼 텐데 그 누구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좀 더 오픈이 많이 돼 있긴 하죠. 여기. 그런데 되게 많은 게이들과 그 트랜스 사람들이 살인을 당한대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네, 혐오 범죄가. 혐오 범죄. 뉴욕에서는 총기 휴대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요? 여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루이지애나에는 그렇죠. 그 컨실드 웨폰 뭐 이런 게 있어서 휴대를 하고 어딜 들어갈 수가 있는 주가 있고
여기는 당연히 소유까지는 돼도 그걸 어느 장소에 휴대할 수는 없는 들고 아마 다니는 건 그런 아니고. 뉴욕 주는 법이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총 들고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봐서. 뉴욕에선 총 보기 힘들어요. 저도 네. 본 적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야, 그 생각해 뒤집어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조금 색깔이 다르지 어떤 계층 혹은 인종 혹은 뭐 갖고 있는 지위에 대한 갈등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거의 1시간 40분, 2시간 가까이 쭉 대화를 진행해 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혹시 더 하실 말씀들 있나요? 혜리 씨. 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첫 방송이고, 네. 우리가 몇 회까지 얼마나 잘 앞으로 할지 모르지만,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정치적인 올바름이란 부분. 그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쉽게 재단하고 쉽게 내놓고, 그 다음에 너무 잘난 듯이 과연 누구를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잣대로 누구를 그쵸. 비난하고 욕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제가 30살까지 한국에 살았을 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코스모폴리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외국인과 섞여본 적이 없거든요. 머릿속에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인종, 뭐 인간은 평등하고 절대 확실했어요. 뉴욕에 와서 느낀 게 계속 마주치고 섞여 살다 보면은 인종은 결국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구나. 거기다가 뉴욕이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는데 정말 용광로는 다 녹여서 하나가 되잖아요. 절대 용광로 아니에요. 살 뿐이지 다 각자 알아서 따로 살고 뭉치지도 못하고 섞이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 곳에서 항상 지금 프랑스도 그쵸. 예전 식민지 알제리다 뭐 이런 쪽이 특히 심한 것처럼 이 많은 갈등들을 결국은 겪을 수밖에 없구나. 과연 그랬을 때 생활의 바운더리, 계급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데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갇혀있는 생각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재단하고 쉽게 욕을 하고 그 하는 순간에 예전에 얼마 전에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민중은 개돼지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폴리티컬리 코렉트하다고 누구를 막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런 우월의식의 발로거든요. 나는 쟤보다 교양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편견이 없고 다 너희들은 깝깝하고 무식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정치 문제, 경찰 문제, 트럼프의 호목 얘기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주제가 나올 때마다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느낀 게 뭐였죠? political correct가 한국어로 뭐였죠? 정치적인 올바름. 네,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게 참 좀 폭력적이고 이중적인 게 백인 남자는 거의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할 수 있는 농담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도 좀 많이 좋아하는 코미디언인 그 루이 C.K라고 아실 텐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도 정말 내가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 저도 정말 좋아해요. 호레스 앤 피트 보셨습니까? 따로 코너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아직 못 봤어요. 호레스 앤 피트를 보면서 진정한 팬이라면 그 정도는 봐줘야죠. 근데 저는 좀 우울하다고 들어서 우울한 거는 잘 못 보거든요. 스테이브 부세미를 보면서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루이 C.K가 한 농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정치적인 올바름을 내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농담을 할 때 그 흑인을 비판하는 농담이라든지 그런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그런 단어라든지 그런 거는 못 쓰는데 왜 우리는 자유롭게 white trash라는 그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이게 따져보면은 모든 인종차별을 하는 그 단어들은 잘못된 거지만 white trash는 특히 그냥 백인이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냥 돈이 가난한 애들. 그냥 돈이 없어서 white trash라고 부르고 근데 그거는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흑인을 뭐 N워드라고 부르는 거는 난리 나고 절대 큰일 안 나죠. 되고, 근데 white trash는 괜찮아. 근데 그렇죠. 왜 우리는 white trash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강자니까. 없는지. 예, 강자. 사실 강자가 강자가 아닌데. 아니거든, 근데. 예, 그렇죠. 어려운 문제네요. 저희가 어느 스탠스에서 누구를 옳다 그르다라고 선언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제 고캔디 씨를 모셨으니까 30대에 들어온 이제 막 20대. 미국에서는 아직 20대. 만으로는 20대. 고캔디 씨. 그리고 이제 곧 이제 5자를 달게 되는 원영님. 예, 그리고 뭐 이제 30대 초반에 저. 이렇게 다른 세대의 의견들이, 그리고 한 분은 20년 동안, 그리고 한 분은 거의 평생, 그리고 이제 겨우 넉 달 된 사람들이 이런 정말 우연찮게 이곳에 모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느 위치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작은 의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오늘 찾아주신 우리 캔디 씨,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좀 같이 칩시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질까요?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될까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서느냐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지금까지 뉴욕에서 그럴걸? 네, 박원영이었습니다. 기획 차양현, 편집 김태용, 제작 딴지일보, 출연의 고캔디, 박원영, 그럴거리였습니다. 저품격 이슈 브리핑 딴지 NYB,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